2020년 8월 4일 오후 6시 8분 베이루트 항구 근처에서 결혼식 사진을 찍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귀가하던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항구 창고 화재를 진압하러 출동한 소방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0.2초 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건물, 차량이 한 번에 나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직경 140m의 구덩이가 생겼고 폭심지에서는 TNT 1100톤에 맞먹는 에너지가 터져나왔습니다. 반경 10km 내 건물의 유리창에 동시에 산산조각 났고 충격파는 지중해를 건너 사이프러스까지 닿았습니다. 해당 폭발은 6년 전부터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2013년 9월 23일 몰도바 국적 화물선 MV 로서스호가 베이루트 항구 제9 부두에 닷을 내렸습니다. 원래 해당 선박이 향하던 곳은 베이루트가 아니었습니다. 조지아의 바투미항에서 출발해 모잠비크의 베이라항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항해 도중 엔진에 결함이 생겼습니다. 배는 수리를 위해 가장 가까운 항구를 찾았고 그곳이 베이루트였습니다. 로서스호의 화물칸에는 광산 폭약의 원료인 질산암모늄 2,750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모잠비크 기업에 판매하기 위해 적재한 물량이었습니다. 비료로도 사용되는 질산암모늄은 평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강력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 연방청사 폭탄 테러입니다. 당시 사용된 양은 약 2,300kg이었는데 건물 전면이 무너지고 168명이 사망했습니다. 로서스호에 실린 양은 그것의 약 1,200배였습니다. 선박의 수리는 끝냈지만 선주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이루트 항구 당국이 선박의 출항을 막았었는데 이는 항구 사용료와 각종 비용을 내지 않으면 배를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주는 항구세를 낼 능력이 없었고 화물을 구매하기로 했던 모잠비크 기업도 인수를 거부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지자 그가 선택한 해결책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천원과 선박 그리고 2,750톤의 화물을 모두 버리고 항구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2013년 11월 레바논 법원은 로서스호와 화물 전체를 공실 압류했습니다. 배와 화물이 모두 법적으로 동결되면서 선원 4명은 전기도 없는 선박의 어둠과 열악한 환경에서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대기해야 했습니다. 봄도, 음식도, 물도 바닥난 상태였던 이들의 발밑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2,750톤의 질산암모늄과 함께 머리 위로는 찌는 듯한 베이루트의 열기가 쏟아지는 지옥같은 선상연금 세월이 무려 10개월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선원들 중에는 우크라이나 국적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외무부와 영사관 그리고 레바논의 변호사 샤벨 다그르 등의 도움을 통해 결국 2014년 8월 이들은 가까스로 배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2014년 초 항구 측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오랜 방치와 정비 부재로 선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로서스호가 선체 안에서 침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배가 항구 안에서 가라앉으면 항구 전체의 운영에 지장이 생기는 데다 선내 화물칸에 적재된 위험물까지 수몰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항구관리당국은 질산암모늄 2,750톤을 선박에서 육상으로 강제 하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물이 옮겨진 곳은 베이루트 항내 12번 창고였고 불과 85m 떨어진 곳에는 높이 48m의 거대한 콘크리트 곡물 사일로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레바논 전체 곡물 비축량의 약 85%가 저장돼 있었고 사실상 국가의 식량 공급을 책임지는 핵심 시설이었습니다. 12번 창고는 원래 특별히 견고하게 지어진 위험물 보관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항구 내 여러 창고 중 하나로 선박이 들어오고 나갈 때 화물을 임시로 보관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공식 명목은 임시 보관이었지만 실제 처리는 계속해서 늦춰지게 됩니다. 레바논의 정치 구조가 그 배경이었습니다. 레바논은 18개 종파가 공존하는 나라로 주요 국가직위는 종파별로 배분되는 이른바 고백주의 체계로 운영되는데 대통령은 마론파 기독교인, 총리는 수니파 무슬림, 국회의장은 시아파 무슬림이라는 식으로 자리가 나뉩니다. 해당 구조 안에서 행정부의 각 부처, 공공기관, 항구 같은 인프라 시설의 운영권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나뉘어 있었습니다. 세관은 감시만 할 뿐 처분 권한이 없었고 항구관에서는 보관만 할 뿐 폐기 권한이 없었으며 정부 부처들은 보고만 받을 뿐 명령 권한이 없었습니다. 즉 위험은 발견되었지만 누군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12번 창고는 2,750톤의 질산암모늄과 함께 조용히 방치되었습니다. 화물이 12번 창고에 들어간 뒤부터 레바논 관세청은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관세청장 샤피크 메르이는 사법부에 총 6차례 공식 서한을 발송했고 내용은 일관됐습니다. 12번 창고에 보관 중인 질산암모늄 2,750톤이 항구와 도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화물을 경매에 붙여 처분하거나 수출을 허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방치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들로부터 돌아온 반응은 없었습니다. 6통의 서한은 모두 묵살되었고 답변을 보내지 않았거나 다른 담당 기관에 떠넘기거나 관할권 문제를 이유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레바논 사법
구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레바논 법원은 수십 년 동안 처리되지 못해 쌓인 사건들과 정치적 압력 그리고 종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판사 임명 구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판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결정을 내렸다가 특정 정파의 미움을 사면 정치적 표적이 되어 경력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12번 창고의 화학물질 처분은 그 자체로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 결정의 당사자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질산암모늄 2750톤은 문서상에서는 처리 검토 중인 상태로 묶여 있었고 현실에서는 관리 인력도 없이 창고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2018년 무렵 12번 창고 안의 상황은 위험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한국 당국이 별도로 압수한 물품들을 12번 창고에 함께 보관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폭죽 약 15톤이 포함됐습니다. 폭죽은 압수된 밀수품이었고 처리 절차가 정해지지 않은 채 그냥 같은 공간에 쌓였습니다. 질산암모늄 2750톤과 폭죽 15톤이 동해 공간에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폭죽은 그 자체로 발화성 물질이고 질산암모늄은 충격, 고열, 폭발 충격파에도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물질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은 한 번의 실수만으로 쉽게 점화될 수 있는 불씨와 해당 불씨로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폭탄을 함께 창고 안에 보관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2번 창고의 안전점검은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2019년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국가 예산은 크게 줄었고 레바논 파운드화는 폭락하며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공공 서비스 비용을 줄이는 데 급급했고 항군의 위험물 감시 인력과 보안 장비의 관리도 자연스럽게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은행은 해당 경제 위기를 19세기 이후 전 세계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10대 경제 붕괴 사례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2020년 1월 레바논 국가안보국이 12번 창고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공식 경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보고에서는 창고의 보안 상태가 취약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외부 침입이나 도난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20일 대통령 미셸 아운과 총리 야산 디아브에게 12번 창고 질산암모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안 보고서가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폭발 15일 전이었습니다. 훗날 아운 대통령은 해당 보고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해결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관계 부처에 처리를 맡겼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후에도 관련 기관 간 책임 공방과 행정적 지연이 이어졌고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폭발 2주 전인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12번 창고 외벽에 생긴 구멍을 보수하려는 시도가 일부 있었지만 보수 인력 배치가 지연되었고 작업은 시작과 중단을 반복했습니다. 창고 내부에는 여전히 질산암모늄 2750톤과 폭죽 15톤이 함께 쌓여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불꽃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역사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1년 9월 프랑스 툴루즈의 비료 원료를 생산하던 아질 화학 공장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폭발 원인을 두고 다양한 가설이 제기됐지만 공장 내 화학물질 관리와 보관 과정에서의 문제 가능성이 지적됐습니다. 이 사고로 31명이 사망하고 2,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베이루트와는 이후 대응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사고 직후 즉각적인 수사와 사법 절차가 진행됐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판단과 함께 피해 보상 절차도 이어졌습니다. 1947년 텍사스 시티 재해는 규모 면에서 베이루트와 비교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항구에 정박 중이던 화물선에서 질산암모늄이 폭발하며 581명이 사망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미국은 위험물 해상 운송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했고 이러한 변화는 이후 국제 해상 위험물 규정이 정립되는 과정에도 중요한 계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사례들은 예고 없이 발생한 사고였던 반면 베이루트의 위험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인지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2020년 8월 4일 오후 5시 40분 베이루트항 12번 창고 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창고 외벽에 보수 작업을 하면서 용접 불꽃이 창고 내부 가연성 물질에 닿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창고 내부에는 질산암모늄과 폭죽 외에도 타이어와 오일 그리고 기타 가연성 물질이 함께 보관돼 있었고 화재는 빠르게 번졌습니다. 오후 6시 정각 베이루트 소방대 차량이 현장에 도착했고 출동한 소방관은 10명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전달된 정보는 항구 창고 화재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12번 창고 안에 질산암모늄 2750톤이 보관돼 있다는 사실은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록을 갖고 있던 행정당국과 항구관리 측 그리고 보안당국으로부터 현장 소방대가 전달받은 위험물 정보는 없었고 그들은 그렇게 불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6시 7분 화재가 인접구역에 방치되어 있던 폭죽 15톤에 옮겨 붙었습니다. 창고 지붕 위로 형형색색의 불꽃이 터지기 시작했고 항구 건너편에서 해당 장면을 바라보던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섬광이 질산암모늄 2,750톤을 가열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후 6시 8분 질산암모늄이 열분의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질산암모늄은 일정 온도 이상에서 급격한 분해 반응을 일으키며 이 과정에서 다량의 고온 가스가 방출됩니다. 여기에 폭발 충격이나 강한 열이 동시에 가해지면 반응은 면쇄 폭발, 즉 폭갱 상태로 전환됩니다. 폭갱은 반응이 음속을 초과하는 속도로 전파되는 현상으로 에너지가 열이나 화염이 아닌 강력한 충격파의 형태로 방출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의 지진 관측망은 이 순간 베이루트에서 규모 3.3에 해당하는 지진파를 감지했습니다. TNT 환산 기준 약 1.1킬로톤의 에너지였는데 이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핵폭발은 아니었지만 도시를 파괴하기에는 충분한 에너지였습니다. 폭심지에는 직경 140m, 깊이 43m 수준의 크레이터가 형성되었고 크레이터 안으로 지중해 바닷물이 흘러들어왔습니다. 항군의 창고시설 대부분이 파괴됐고 근처에 정박해 있던 선박들이 전복되었습니다. 인근의 주요 곡물사일로 역시 크게 파괴되며 기축된 곡물 상당량이 손실되면서 레바논 정부는 즉각적인 심량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충격파는 베이루트 도심을 향해 초음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반경 10km 내 모든 건물의 유리창이 거의 일순간에 산산조각 났으며 충격파를 피할 수 없었던 시민들은 그대로 유리 파편에 노출됐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있던 사람도, 거실에 서 있던 사람도, 가게 안에 있던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날 발생한 부상자 6,000명 중 상당수는 유리 파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충격파는 베이루트에서 직선거리로 240km가량 떨어진 사이프러스까지 전달됐습니다. 현장에 진입했던 소방관 10명은 전원 사망했습니다. 동시에 베이루트 시내 곳곳에서는 아비규환이 시작됐습니다. 항구에서 북동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병원들에서는 창문이 모두 깨진 상태로 부상자를 수용해야 했습니다. 게마이즈와 마르미카엘 지구는 항구와 가장 가까운 주거 상업지역으로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내부가 통째로 파괴된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혼란에 빠진 도심에서는 구조 차량조차 진입하기 어려웠습니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사망자 약 218명, 부상자 6,500명 이상, 이재민 약 30만 명에 달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최소 150억 달러로 추산됐으며 이는 현재 원어 약 25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당시 레바논 GDP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12번 창고가 있던 자리는 해수가 차오른 거대한 구덩이가 되었고 항구 기능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식량과 물자의 85%에 달하는 수준을 수입에 의존하던 레바논에서 수도 항구의 기능 상실은 이미 심각했던 경제 위기와 맞물리며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지원 물자와 구조대가 베이루트로 향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폭발 이틀 만에 베이루트를 직접 방문했고 국제사회의 지원 약속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는 어떤 외부 지원으로도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폭발 6일 뒤인 2020년 8월 10일 레바논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확산됐습니다. 시위의 일부는 외무부와 경제부 등 여러 정부 청사에 진입했고 경찰과의 충돌로 수백 명이 추가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날 밤 하산 디아브 총리가 내각 전환의 총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사퇴 성명에서 레바논의 부패 구조가 이번 폭발보다 더 큰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경찰은 2020년 8월 폭발과 관련된 수십 명을 구금했습니다. 전직 항구 관리자와 세관 관리, 보안 책임자들이 포함됐습니다. 같은 해 12월 검찰은 디아브 전 총리와 전직 장관 3명을 부주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법 절차는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수사는 반복적으로 중단됐습니다. 현직 의원과 전직 장관들에 대한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고위직 면책 특권 해제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파연의 구역에서 비타르 판사의 해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무장 세력 간 충돌로 민간인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수사는 계속 흔들렸고 2022년에는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2022년 8월 4일 베이루트 항구 폭발 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이 폭심지 인근에 모여 추모 행사를 진행하던 그때 항구 내에 남아있던 곡물 사일로 구조물의 북쪽 부분이 붕괴됐습니다. 해당 구조물은 2020년 폭발 당시 충격을 받았으나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구조가 약해진 상태에서 버티고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습니다. 붕괴는 폭발 2주년 당일에 발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먼지 기둥이 피어올랐고 추모 인파는 급히 현장에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사일로를 철거하려 했지만 유가족들의 반대로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구조물을 폭발의 공식적인 기념물로 보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레바논 경제는 2020년 이후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레바논 파운드화 가치는 2019년 대비 약 98% 폭락했고 외환
또한 보유고는 고갈되었으며 은행들은 예금 인출을 사실상 막아버렸습니다. 폭발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지원금은 통화가치 폭락으로 실질적 의미를 잃었습니다. 이재민 30만 명 중 상당수는 6년이 지난 지금도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베이루트 항구 한복판 12번 창고가 있던 자리는 현재 여전히 바닷물로 채워진 크레이터로 남아 있습니다.